중국이 만약에 이제 대만 해협에서 어떤 정말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편다 그러는 거는 체제의 명운을 걸고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거는 만약에 중국 지도부가, 저는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대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대만 전쟁을 갔었을 때 중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하면 저는 그때부터 공산당은 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대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배경 얘기를 좀 했으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대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만 문제를 그냥 대만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만으로만 바라봤을 때도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영토가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생긴다는 거는 그 영토에 지정학적인 밸류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말 너무 단짝처럼 지내. 그러면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활용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예전에 소련이 쿠바가 너무 구미에 당겼듯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구미에 당길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저게 자기 목 밑에 들어와 있는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이제 악화됨으로써 대만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지입니다. 대만에는 그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이 고스란히 다 대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만 해협이나 대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산업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중요성이 있고, 그걸 떠나서 더 큰 틀에서 왜 대만이 중요하냐면, 대만은 미국이 지배해온 아시아 지역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만약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는데, 자, 미국이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일본, 호주, 그 미국 편에 섰던 그 팀 USA 멤버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리졸브를 보여주지 않네? 자기들의 지도력에 영향을 받는데도 가만히 있네 하는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순간부터 미국이 구성하고 있는 지역 국제 질서가 와해되는 도발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대만 문제는 대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미중 패권 전쟁이랑 그 순간부터 엮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범했었을 때 미국이 이제 자원이나 지원은 해줬지만 군대를 파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시아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특히 그 고립주의가 미국의 한 정치 부류의 중요한 핵심 뿔인데, 자, 미국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미국 편에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랑 대만은 성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국제 질서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나라는 아닌데, 대만은 그와 다르게 여기는 미국의 패권, 미국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너무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처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하마스 전쟁까지 이제 약간 미국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침공은 안 하겠지만 약간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약간 중국과 북한 같은 국가들은 이 시기를 틈타서 미국한테 좀 떡 하나 더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혹은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그냥 무력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여기에 대응을 안 하면은 그 주변국들이 이제 미국의 취약성, 이렇게 두 개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취약성을 주변국들이 깨닫게 됨으로써 약간 지도력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중국은 이런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이용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시진핑 정권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크다 보니까 무력 도발을 한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대만 통일을 위해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는 부분이지, 요거를 그때 이용해서 미국의 지도를 약화시키고 뭐 이제 말씀하셨듯이 떡고물을 하나 얻어낸다,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제 대만 해협에서 어떤 정말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편다 그러는 거는 체제의 명운을 걸고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거는 만약에 중국 지도부가, 저는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생각도 없이 대만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대만 전쟁을 갔었을 때 중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하면 저는 그때부터 공산당은 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명운을, 심각성을 가지고서 진행해야 되는 일이고, 아마 처음에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나쁘면 나빠질수록 대만 어떤 침공을 심각하게 어떤 옵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의 큰 요인으로서 그 확률을 높여주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국가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그 과정들을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겨내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을 통일함으로써 정말로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이거를 이루어야지 나의 이 집단 정체성이 이제 완성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군사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이 대만을 침략을 했을 때 실제로 이걸 재빨리 본인의 그 영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군사적으로 좀 있나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상대도 안 됐다고 평가받았는데 최근 자료 보니까 어쨌든 그 워 시뮬레이션 하면은 그래도 중국이 뭐 며칠 내로 하면은 좀 승산이 있고 뭐 그런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참 제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전쟁이란 거는 정말로 해봐야지 이거를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준비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제관계에서도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왜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지, 왜냐하면 전쟁에서 서로 피해가 너무 큰데 그러면 전쟁을 안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제일 좋은데, 자 근데 왜 전쟁을 하냐, 그 rationalist 이론 중에 하나가 서로 정보가 없다, 아까 perfect information 없고 또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을 더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미스인포메이션을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더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 붙게 된다. 막상 붙어봐야지 이제 누가 더 정말로 준비가 잘 되는지 강한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세상에 군사력이 세계에서 2등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아직까지도 지금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다들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푸틴도 분명히 그 생각을 해서 전쟁을 갔을 건데 실제로 이렇게 장기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내륙에서 전쟁이에요. 그 영토를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중국이랑 대만의 전쟁은 바다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그 제가 이제 그 만나본 이쪽에 대만 이제 관계자분들은 공통되게 하시는 얘기가 2주만 버티면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고 중국 내부의 여론도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주는 버티자. 그리고 2주 버티는 거는 아시겠지만 공격보다 방어가 쉽습니다. 그래서 2주 버티는 거는 대만도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월가지님 대만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대만은 안 가봤어요. 네. 그 대만이 섬이지만 그 영토가 크진 않지만 옆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생긴 땅덩어리가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만도 동쪽으로 넘어가면 산악지대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돌들이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터져도 거기 돌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대만의 이제 군사 자산들을 어느 정도 그런 산악지대에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뭐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해협이, 이 파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건너갈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중국이 해군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대만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뭐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도 TSMC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빼서 일본 상사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네. 또 TSMC도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제 반도체 역량이 위협을 받으니까 어부지리로 일본이 그런 이득을 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저는 어쨌든 한국이 대만의 갈등에서 반사이익도 있다고 보긴 보거든요. 네. 요런 어떤 역학 관계도 있다고 보시나요? 거기는 제 생각에는 그 TSMC가 이제 유럽에도 공장을 짓고 뭐 일본에도 짓고 하는 것들은 미국에도 짓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TSMC나 대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공급망 디스럽션이 너무 이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이 공급망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자체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한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만약에 대만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서도 당연히 내 국가에 대만의 반도체를 지을 수 있는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이익이 오겠죠. 근데 그 움직이는 전체적인 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는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TSMC 공장이 작동이 멈춘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3나노가 됐든 5나노가 됐든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TSMC 아니면 삼성이니까 네. 삼성이 이제 어부지를 분명히 얻겠죠. 다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평화가 없어지면 한반도에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든 할 거기 때문에 삼성이 어부지리 혜택을 받는 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 어쨌든 그런 지정학적으로 바깥쪽으로 있고 대만과 한국이 그 갈등 중심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적으로 한미일 공조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대만의 이런 갈등을 좀 조장하는 걸 통해서 일본이 계속 반사이익을 얻고 왜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전쟁 때문에 사실 일본이 병참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 미국이 농촌 국가 하려다가 약간 그런 구상을 계속 한다고 제가 어디서 일본이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거의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가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첫째 그 전략을 펴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보진 않았는데 또 물론 뭐 만났다고 해서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지도 않겠죠. 근데 전략을 그렇게 어떤 개인이 전략가가 편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부가 이렇게 공조가 잘 돼서 큰 전략을 피고자 그 밑에 있는 집단들이 움직이기는 힘들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정부들은 그날그날 일어나는 일을 빵꾸 메꾸기 식으로 하기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걸 전략적으로 편다고 생각하진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한국이 어부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전략을 뭐 대만의 무력 충돌을 조장한다 하고서 누가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분명히 대만의 문제는 한국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어부지를 얻는 게 아니고 한국의 체제 이 전반적인 여태까지 독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낸 이 눈부신 경제 발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만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대만이 중국 하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본이 그다음 걱정하는 거는 곧바로 생각구 일본 말로는 중국어로는 띠아유다오 그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로 갈 수가 있고 이거는 또 일본 내부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전후의 일본 사회는 평화주의자들의 목소리가 항상 지배를 해왔거든요. 이제 이 평화주의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고립주의자들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일본의 그 경험은 그게 궁극주의로 나갔고 일본 사회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립주의자를 이제 평화주의 이제 명목으로 일본의 고립주의 목소리가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만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당히 음모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다른 프로에서 다른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이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쨌든 한미일 공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일본 정치가들은 그 집안이 계속 대물림되는 게 있어서 그 위쪽의 그런 전략 구상을 계속 이제 대물림해서
다 알고 있고 일관되게 외교 전략을 추진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거의 음모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제 정치 권력이 세습돼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할아버지 뭐 조부모 내 아버지가 생각했던 사고를 내가 지금 하고 있냐 하면 분명히 그게 만약 맞다면 거기에 상응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근데 그 노력이 우리나라가 한미일 그 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한 노력에 준하는 수준이지 뭐 더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한미일의 공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이제 패권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데 워낙 재정적인 문제가 국내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파트너들이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적인 역할을 좀 더 함으로써 자기의 재정적인 비용을 좀 덜어주고 일본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국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공조를 해서 그 역할을 해주면 미국 입장이 좋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에 압박을 많이 넣었죠. 그래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쥐소미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때 저희가 뭐 거절하고 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네,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언론에서는 군사협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소개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사협정이 아니고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에 대한 그 인텔리전스를 서로 이제 공유하자는 건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인텔리전스를 공유했었을 때 그거를 받은 상대국이 이 정보를 프로텍트하는 거에 대한 합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건데 이제 언론에서는 한일 군사협정이라고 이제 소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거의 식민지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것 역시 미국이 추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이제 보수 정권, 그 이명박 정권이랑 일본 정권이 이걸 추진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어그러졌었죠. 이게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그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추진을 못한다 해서 한번 어그러졌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마다 다시 이제 사인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시 다 미국이 추진한 거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일본을 바라볼 때 분명히 편견이 없을 수가 없고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그 편견을 가지고서 일본을 바라보는 거는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랑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반감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한미일 공조를 더 돈독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질 이익이 너무나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그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성장은 1980년도 중반부터 후반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패권을 꺾음으로써 우리나라하고 대만의 기회가 생겼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R&D 투자도 너무 많이 하고 뭐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택할 것 같습니까? 일본을 택하겠죠.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해요. 일본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 미국이랑 일본이랑 테크놀로지에서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혼자서 지금 중국이 혼자서 테크놀로지에서 경쟁을 하고자 노력하듯이 우리나라도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쉽지 않을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한미일 뭐 산업 공조가 됐든 뭐 군사 협력이 됐든 이거를 공고히 하면 일본의 그 반도체 산업의 역량이 뒤처진 게 지금 있는 그대로 한국하고 일본이 공조함으로써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한국한테 좋은 거지 일본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일본이랑 이 산업적인 협력을 많이 해가지고 또 예전이랑 좀 다르게 예전에는 둘 국가가 산업적으로 서로 경쟁 분야가 많았지만 지금 일본의 산업이 첨단 이 제조에서는 좀 도태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소재나 뭐 장비 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고 그러니까 제조를 잘하는 우리나라라 저 소재 쪽에서 잘하는 일본이랑 이 산업 구조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저는 요 그대로 공고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걸 유지해가는 게 좋지 여기에 일본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본이랑 협력을 안 함으로써 우리한테 혜택이 생길 거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 이번 시간의 주제는 대만인데 이런 한미일 이런 체제
그다음에 뭐 중국 어쨌든 저희가 공조를 하고 요 사이에 사실 대만이 있잖아요. 그럼 대만은 요 역학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업적으로는 대만이 또 되게 중요하죠.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대만을 빼고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만의 반도체 역량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삼성도 응원 많이 하시고 SK 하이닉스도 응원 많이 하시지만 TSMC나 대만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한국의 반도체 경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저도 이거 좀 살짝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대만에 이제 방문해서 그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디지타임스라고 그 테크놀로지 쪽으로 이제 커버하는 신문이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 얘기했었을 때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 삼성이 추월하냐 뭐 삼성이 위협이 되냐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왜 삼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그만큼 뭐 이거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그만큼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자기들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적으로 대만의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적인 중요성이 있죠. 지정학적인 분야는 아까 살짝 언급드렸다시피 미중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지정학적인 가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큰 거는 대만이라는 문제가 대만에 국한되지 않고 미중의 패권 전쟁이랑 곧바로 맞물려 들어가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커미트먼트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에 한미일 입장에서도 대만 문제를 함부로 바라볼 수는 없고 또 대만이 만약에 중국 그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그만큼 중국의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힘이 대만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더 뻗어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띠아오이다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까지 그 영향력이 뻗쳐갈 수밖에 없고 남중국해에도 영향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큰 틀에서 그러면 지역 질서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대만의 중요성, 어쨌든 산업적이나 지정학적이나 이런 국제 정세 관련돼서 이제 제가 좀 여쭤봤는데, 어쨌든 저 같은 뭔가 문외한 어쨌든 대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이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북한 바라보듯이 대만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것인가.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긴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컨텍스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긴밀한지는 좀 의문이고 네. 좀 더 복잡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에서 바라보는 대만의 중요성이랑 별개로 대만이랑 중국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또 재미있는 역학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내전을 했고 1940년도 초만 해도 국민당이 공산당을 거의 다 이겼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발생한 게 일본의 침략이었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한데 공산당이랑 일본이랑 지금 중국의 이제 공산당이랑 일본이랑 그렇게 서로를 싫어한다고 해도 공산당의 현재 존재 원인은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이유가 일본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우익을 중국의 공산당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역사적인 재미있는 게 일본의 우익들이 북한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죠? 뭐 납치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일본의 우익의 정권 유지는 한반도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은 북한을 싫어할 게 아니고 북한을 솔직히 고마워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의 우파들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미국 정부가 정책을 전범들 그래서 일본의 우파 우익들을 다 없애는 정책을 폈다가 한반도 전쟁이 발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체제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건데 자 어쨌든 간에 국민당이 거의 공산당을 이제 싹쓸이 했었는데 일본이 전쟁 오는 바람에 자 당분간 우리 그만 싸우고 일본이랑 같이 싸우자 해서 그 전쟁을 오랫동안 했었었고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을 한 후에 또 다시 내전이 발생했죠. 그때는 상황이 좀 많이 역전돼가지고 공산당이 슬금슬금 국민당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국민당 내부가 또 부정부패가 심했었고 그때 당시에 공산당 이제 모택동 뭐 등소병을 주원라이 등등 혁명 1세대 지도자들이 나름 인간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었어요. 그 너무나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이 이겼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국민당이 대만으로 피신을 간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분리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분리됐듯이 분리되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했었죠. 그래서 공산당들도 통일을 원했었고 대만으로 도망간 국민당들도 통일을 원했어요. 다만 본인들이 달랐던 거는 이 하나의 중국이란 거를 누가 지배 정당성을 부여받느냐에 있어서 공산당은 자기들이 부여받는다 생각했었고 국민당은 아니다.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당이다 하는 주장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원 차이나 프린시플이라고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있어서는 대만이랑 중국이랑 동일하게 견해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분리가 오래 지속됐고 대만은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독재 정권에서 민주 정권이 체질의 변화가 있었고 중국은 그냥 공산당이 그대로 계속 연명해서 지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가치 면에서 두 개의 중국이 서로 너무나 다른 상반된 길을 걷게 됐었고 대만이 민주화가 발전될수록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한족들끼리 서로 내전을 해가지고 권력 투쟁이 한 게 지금은 정체성이 다른 우리는 아예 다른 국가다 하고 대만이 이제 다른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약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이슈랑 성질적으로 조금 다르게 변하게 됐죠. 그럼 마치 뭐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뭐 북한과의 통일을 옛날에는 무조건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였는데 네. 요즘 세대는 뭐 그렇게 열렬히 통일을 바라진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만은 비슷해요. 네. 다만 중국은 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쪽이 다 그래 우리 통일 안 해도 되고 그냥 각자 존재하자 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대만은 각자 존재하는 걸 원하지만 중국은 무슨 소리냐.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가 그러니까 독립을 원한다 해가지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중앙 정부가 그래 너는 너희 길을 가라고 이제 용인을 하기 힘들듯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의 중국인데 갑자기 너가 독립을 원하는 건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독립은 막고 최악의 상황 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이룩하겠다 하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럼 어쨌든 대만 사람들은 뭐 어쨌든 본인의 체제를 좀 지키고 싶고 중국은 통일을 너무 원하고 뭐 이런 관계인데 그럼 이 그림 안에서 미국은 또 어떻게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었고 또 뭐 어떤 역할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네. 이것도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한데